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 해법이라는 게이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의료 AI 기업 노을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7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0.4% 올라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폭염과 폭우 탓에 시금치는 170%, 배추는 50% 솟구쳤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여름 휴가철 수요와 맞물리면서 5%가량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풍력이나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해온 주에서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 논의를 계기로 지분 전환 방식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분 확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날벼락이라고 하겠죠. 바이든 정부 시절 보조금을 주면서 투자를 늘려달라고 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이 주식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상응하는 지분을 내놓으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과연 어떤 속셈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호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인텔 반도체 종합회사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보조금을 주면서 지분 10%를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을 상무장관이 공식화했습니다. 자, 인텔, 우리와 경쟁하는 회사의 반도체인데 인텔 지분을 미국 정부가 직접 인수한다. 기업이 지분을 정부가 갖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김창욱 파트너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텔 지분을 미국 정부가 직접 갖겠다. 네, 일단은 인텔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한 1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조를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큰 상황. 그래서 전체적인 그로스 밸류 애드가 이제 뭐 300조 원까지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큰 전체 일인데 문제는 이게 인텔이 워낙 안 좋아지면서 원래 자구책을 되게 많이 찾으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중에 이제 나왔던 안건이 인텔 지분 50%를 외부에 매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질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TSMC도 와서 투자를 해라 혹은 지분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TSMC가 거절을 했고 뭐 비공식 그냥 소식에 따르면은 국내 회사들도 가서 좀 이런 딜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고 얘기가 들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결렬된 상황에서 인텔은 살아나야 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10% 정도의 지분이면 대주주 가까이 되는 거고 그 입장에서 회사를 좀 컨트롤도 하고 제대로 자구책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다. 정부 뭐 국유화는 아닌데 이 정부가 나서는 것을 시장은 어떻게 보는 거니? 그리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미국에서 만들라는 이런 건데. 이게 글로벌 반도체 질서, 패권 경쟁에 좀 많은 변화를 좀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텔이 크게 보면은 CPU 사업부가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 근데 물론 파운드리는 작년 하반기에 분사를 해서 이제 자회사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양쪽 다 좋지는 않습니다. CPU 사업도 AMD에 많이 뒤쫓기는 상황이고, 예. 파운더리는 뭐 몇 조 원대 적자를 계속 내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인텔이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있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인텔이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면, 결국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살아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를 넘기는 현실적으로 당분간 쉽지 않은 미션일 거고요. 예. 결국에는 2위 자리를 이제 수성할 수 있을 거냐인데 인텔에서 공격적으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리스크가 있었던 건데, 근데 작년까지 보면 실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TSMC나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한테 인수하라는 얘기까지 있었고, 그래서 합작 형태로 좀 도와줘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 결렬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텔이 만약에 파운더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파운더리를 살리고자 최근에 좋은 딜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테슬라와 애플 등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약간 파운더리 쪽에 기대가 좀 생기는 상황에 인텔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 대마불사가 돼버리면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패밀리스 기업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게 완전히 국영 기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분이 10% 갖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이 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율이거든요. 그럼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심지어는 또 백악관에서 뭐 IT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압력을 좀 할 수도 있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인텔로 수주해라, 발주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보안 이슈 어쩌고 뭐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인텔의 일감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파운더리 고객 확보가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파운더리가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암초가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 저런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로 돌아와 보면 인텔이 10나노에서 7나노로 오는데 보통 이제 1.5년 정도 안에는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인텔이 이거를 4년이나 걸렸어요. 4년이나. 공정 자체의 이 완성도를 만들지 못해서 오래 걸렸고, 그리고 지금 인텔이 이제 인텔 3공정이라고 내부적으로 부르는데 3나노에 육박하는 공정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나노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텔은 이제 인텔 7 그러면 10나노고 실제로는 인텔 그래요? 5는 7나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객사들 입장에서 여태까지는 인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인텔이 설계 능력이 되게 좋아요. 설계 능력이 좋으니까 공정이 7나노고 5나노처럼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실제 5나노 성능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삼성이나 TSMC 파운드리를 썼던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설계를 인텔 5라고 하고 3나노 이퀴벌런트한 공정으로 내가 맞추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정부가 지분을 갖고 협박은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반도체에 투자가 엄청나게 큰 업이고, 파운드리의 원가가 팹리스 입장에서는 40% 이상인데 이 돈을 자기가 정부에서 옥죄한다고 이걸 다 쓰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은 신용은 좀 하겠죠. 예를 들면은 일부 제품들 중에서 굉장히 좀 레거시 옛날 로드로 이제 만들어도 되는 것들을 일부 이제 좀 공정을 뭐 인텔 걸 쓰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고, 사실 비슷한 일이 이미 삼성 파운드리에도 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드는 칩들 중에서 최신 칩들은 TSMC한테 맡기지만 한 세대 지나서 이걸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한 버전들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원화를 해야 파운드리 이원화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겠지 메이저 노드를 당장 인텔이 가져가겠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지금도 인텔의 3나노, 그러니까 인텔 3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공정도 사실은 보면 그 신흥 팹리스들, 그래서 뭐 NPU 칩들 만드는 우리가 이름 들어본 그로크, 뭐 텐스토렌트 이런 회사들이 작은 물량으로 실험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애플이나 이런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들이 한 방에 가기에는 굉장히 큰 투자 리스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만 보면 정부가 준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여러 가지 압력은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뭐 중국이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이미 연초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국방 관련된 거로 해서 인텔 파운드에 3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텔에? 있었고, 물론 그게 이제 공정 노드가 몇 나노 제품인지는 이제까지는 알려지진 않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미국이라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삼성전자보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게 맞고 삼성전자 또 TSM 호시다는 양산 능력에서는 살짝 수율에 약간 뒤처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약간 중국같이 되는 거죠. 중국의 SMIC를 비롯한 3개 파운더리의 좀 가장 큰 회사들이 분명히 거기서는 이제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5나노 밑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예. 이미 중국 3사를 합치면 삼성전자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우려한 거.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더라도 예. 사실 일감 몰아주기의 효과 조금 있다는 거 하고 일감 파운더리는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3나노, 2나노 노드가 아니고 예. 과학이나 센서에 들어간 건 굉장히 레거시 공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 28나노가 될 수도 있고 26나노.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 물량 같은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 그래서 물론 지금도 보면 시장 점유율이 탑10에 못 들어갑니다. 인텔은. 중국 기업들보다도 밑에 있어가지고 당장에 삼성전자 2위 다툼 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리스크 요인이 다시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10%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뭐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 지분을 인수하고 나면 뭐 필요한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인텔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정부가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만 그냥 정부도 10%라는 지분을 투자했다는 거는 나도 리스크를 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를 참여해서 인텔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냐는 직접 좀 들어보고 눈으로 쳐다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이겠죠. 그러네요. 자, 인텔의 지분 10% 인수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런 방식이 우리 삼성전자에도 적용될 거다.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에도 그러면 보조금이 꽤 많이 지금 지급하게 약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삼성전자 지분도 내놓으라는 게 지금 똑같은 조건이겠죠? 인텔처럼 그렇게 돼가는 겁니까? 확실하게?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은 예. 들리는 얘기로 이런 방식을 다른 이제 삼성 하이닉스나 대만의 기업들한테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다 정도로만 지금 백악관에서는 반응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미 이게 문서로 계약서를 다 작성한 거잖아요. 전임 행정부에서 그 보조금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에서 보조금 네. 관련해서 거기에 근데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건은 투자에 대한 거거든요. 몇 년까지 얼마에 투자를 하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조금을 주되 지분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지분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원점에서 다시 사실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미국이 정말 요구를 한다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미국의 보조금은 독이 든 성배다. 안 맞는 게 최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우려했던 상황들이 사실 조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약속한 보조금이 꽤 많이 47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라면 뭐 지분이 시가총액으로 해서 따진다면 한 1.6%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요구를 할 경우 한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할 경우 삼성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안 받는다고 하는 방법과 받고 그냥 지분을 넘기는 거 둘 중에 옵션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밖에 없을 텐데 안 받는다고 하자니 47억 불이 너무 속았다는 느낌이 들 거고 네. 이거를 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통제력이 이제 정부로부터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의도는 그 지분을 가지고 소액주주지만 와서 미국에 빨리 뺍지어라라는 거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투자하라. 높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정부는 지금 의도하고 그럼 이 방법이 되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옵션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에 대한 그냥 원래 계획을 조금 더 뭐 보완해서 협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협상이라는 거는 뭐 지분을 안 줘도 되게 어떻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파운드리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 캐파를 조금 더 올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해 볼 수 있는데 메모리는 사실은 팹이 외국으로 안 나가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으로 갔을 경우에 이 기술이 나갈 거에 대한 우려, 특히나 마이크론이 경쟁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메모리 팹을 가지고 와라라는 걸 가지고 그 지분을 가지고 미국이 강하게 강요를 한다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그냥 47억 불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주환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법에는 바이든 정부의 정해진 반도체 법에는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하는 거지 지분 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구를 이제 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뭐 예상할 수는 없는 분이니까 하게 되면 삼성 어떻게 해야 될지, 삼성의 전체적인 경영 방향, 주식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 뭐 저보다도 사실은 경영진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금액으로 하면 거의 이재용 회장만큼의 지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치로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을. 1.6%.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정말 지분을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지분을 그냥 타 정부에 준다면 한국 정부에서도 아마도 그냥 놔두진 않을 거고요. 아,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별 이렇게 관리 품목으로 되어 있는 산업이거든요. 예. 기술이 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막혀져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분을 외국 정부에 넘긴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보다도 더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산자부나 이쪽에서 아마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뭐 의결거리 없는 지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지만 이리저리 사실은 시어머니 노릇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라면은 그래서 아마도 이미 착공을 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아예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방식.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례해서 줘야 되는 지분이라든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축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지금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분을 안 넘기는 대신에 뭔가 트럼프 행정부가 만족할 만한 다른 일자리라든가 다른 투자의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인텔의 일정 부분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딜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험난한 또 협상을 해야 되는데 비단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건 삼성전자만이 아니잖아요. 대만의 TSMC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만큼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TSMC는 오히려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모드로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이 일이 처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한테 지분을 사라라고 협박을 했었을 때부터 네. 고민을 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미 미국의 친동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새로 팹 짓는 것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드밴스 패키징 팹도 짓겠다고 선언을 했고 등등 가고 있어서 이 10% 지분 인수에 대한 뭔가 협박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 좀 더 피력하고 잘 동조하면 되겠지 그냥 오히려 이미 고민이 다 끝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TSMC는요. 예. 우리는 지금 마치 처음 들어서 지금 마치 정말 날벼락을 맞은 기분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전에 전혀 언질 같은 건 지금 없었던 걸로 보이죠. 예,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이런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계약서가 쓰여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뒤집지는 못하겠지였는데. 네. 근데 뭐 여전히 그 계약서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들어오면서 했던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피해서 바꿀 수 있는지에 행정명령 등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성이 0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리고 거기에 많은 기업인들이 가는데 당연히 삼성자 이재용 회장,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가는데 거기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진전이 좀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걸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업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뭔가 설득 카드를 가지고 해야지 이걸 만약에 국가의 정상들이 꺼내기 시작하면 너무나 큰 일이 돼버립니다. 이게 오히려 큰 일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물밑에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하지 정상대 정상 약속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기업들이 이거 되돌릴 수도 없고 굉장히 오히려 더 버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미국에 가면서 여러 가지 안들로 사무국의 SIA 같은 곳에 있는 어떤 정책 위반자들 트럼프 행정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아마 조율 단계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분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 일단 HBM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몇 가지 카드들을 준비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 이걸 전 정상회담의 의제로 꺼내는 거기서는 예를 들어 뭐 관세 같은 큰 거를 떠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최애국 조건을 약속했으니 반도체도 뭐 15% 이내로 해달라라든지. 근데 이런 지금 보조금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언급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정부가 약간 아님 말고를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면 말고. 아님 이렇게 말고죠. 왜냐하면은 원래 주기로 했던 돈 지분 줘라고 해놓고 만약에 싫어 그러면 나는 보조금 포기할게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땡큐고. 아, 보조금 안 그다음에, 받는다 그러면 예. 전략할 수 있으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돈 안 줘도 되니까. 트럼프가 이게 돈 주는 거 굉장히 싫어했었지 않습니까? 네. 칩스 액트 돈을. 네. 그런데 만약에 그래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면 지분을 안 받더라도 자기가 뭔가 협상거리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 돈 안 줘도 끝나는 안 줘도 거고 아무 되는 게. 딜 없이 끝나는 거 이것도 나의 치적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네. 너무 좋겠죠. 잃을 게 없는 맞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판 자체를. 국가 간의 약속, 법적인 기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정말 한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근데 기업 여차하면 칩스법도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 다 지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체법안 만들어가지고 무력화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걸 아주 그냥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있다 예, 이거죠. 다른 법을 입법해가지고. 예. 예, 정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인텔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일본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 달러를 출자해서 지분 2%를 취득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했네요.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뭐 투자한 이유, 구원 투수로 나선 겁니까? 목적이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또 가질 것밖에 없는 투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전제는 미국 정부가 인텔 포기 안 한다. 무조건 이거 회생한다라는 대전제가 틀려버리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예. 뭐 정부가 돈 넣을 정도로 회생은 중요한 거고 트럼프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자 그럼 회생을 대전제로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이 되살아나면은 투자 지분 다시 매각해서 벌 수 있는 벌 수도 있고. 차액에 대한 수익은 기본일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ARM이 있고 밑에 ARM이 있고 ARM. 그다음에 그래프코어라는 팹리스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코어라는 팹리스도 그렇지만은 ARM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루머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려고 기존에는 하냐면? 이 그 저전력 아키텍처를 퀄컴이나 뭐 삼성 시스템 LSI 같은데 팔았던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칩을 만드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중요한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직접 칩을 만들거나 혹은 소위 이제 커스텀 칩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운드리에 대한 캐파를 내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내가 좀 어떻게 원하는 대로 좀 운영할 수 있느냐. 운영이라는 게 좀 기술적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그 PDK라고 해서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개발 키트가 있는데요. 이 개발 키트도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조금 이렇게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2%를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네. 투자사들에 대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이익이 있으니 이거는 정말 안 할 일이 아니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 인텔 정부 보조금 대신에 지분을 받아가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더 진행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게 뉴욕 증시에서 얘기 나온 AI 거품론입니다. 가끔 뉴욕 증시를 흔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만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조금 증시에 영향을 주었는데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샘 올트만의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종환 박사님.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AI 산업에 어떻게 초석을 놓은 분이 이제 거품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도의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계산된 발언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지금 사실은 내년도에 반도체 각 섹터별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올해와 작년까지는 사실은 GPU가 포함되는 게 로직 IC라는 분야거든요. 네. 로직 IC 연간 매출 성장률이 30% 가까이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전체를 이끌어 갔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9%로 뚝 떨어집니다. 9%요? 9%,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성장률 증가율이 자체가. 아주 둔화되네요. 그래서 시장 계속 커가지만 이제 옛날에 같은 빠른 성장세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성장하지만 과거와 같은 성장세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일 얘기가 사실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얘기를 예를 들어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픈 AI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들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노림수 예를 들면은 이제 경쟁사들이 본인 이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자체 서비스라든지 직접 칩을 만드는 설계까지도 지금 하는 이쪽에서 본인들이 이제 중국까지도 또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위상과 영향이 과거만 같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위상이 여전히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한 노림수도 일정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뭐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버블 얘기를 하게 되면 버블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버블 부분만 언론이 제목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뽑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뭐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 버블을 정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면서도 본인 투자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투자자들로서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올트만의 얘기.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그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란 단어에만 꽂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AI는 일단은 과잉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요? 시장의 너무 초기예요. 시장의 초기. 2023년도에 챗GPT가 나왔어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AI는 오래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상용화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고 산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건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시장 초기의 특징은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한꺼번에 뛰어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과투자를 감행해요. 그러니까 샘 올트만의 입장에서도 나만 투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투자를 발표하니까 네.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과열은 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오픈 AI 입장에서 굉장히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다 포함해서 괴로운 건 이 GPU가 워낙 지금 비싸고 비싸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패키지의 영업이익률이 70%.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키징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 패키징의 공급이 부족해. 갑자기 늘어난 수요는 공급이 이걸 따라오지 못합니다. 네. 칩 생산이든 패키지 생산이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족하니까는 가격은 오르고 거품이 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진짜 거품인지를 보려면 이 수요가 얼마나 커질 거냐에 대한 얼마나 고민일 커질 거지 거냐.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최끝단인 모델을 만드는 모델에서도 모델을 효율화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우리 딥시크 충격도 한 번 있었지만 별게 아닌 것처럼 지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델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은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예를 들면 강화학습이라든가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해서 내가 생각을 반복해서 계속 연산력을 써야지만이 네. 이게 좋은 효과를 내니까 이 투자가 계속 DC 이어져야 투자가 된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품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망 자체를 지금 시장 초기에 있었던 모습들을 가지고 이 거품이 크고 주가 가치가 너무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 네. 어렵다라는 시각입니다.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발언 이후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우리 시장에 우리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며칠간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SK 하이닉스와 달리. 그러니까 또 증권사들이 뭐 이상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곧 뭐 삼성전자가 뭐 하반기에 9만 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내고 그랬는데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주환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AI 거품론과 우리 반도체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향후 어떻게 주가 전망이랄까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올해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1분기, 2분기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예.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HBM의 효과거든요. 그렇죠.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지금 네. 가격이 워낙 작년 이맘때보다 낮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AI 시장에 거품이 달아 하는 순간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오늘 보니까 25만 원 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AI 붐의 효과를 주가에서는 거의 받지 못했죠. 계속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지금 최근에 굵직굵직한 계약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실적에 좀 여지까지는 돈 먹는 하마였잖아요, 파운드리가. D램에서 벌어놓은 거 다 여기서 까먹는 구조였는데 이제 뭔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9만 원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리포트 하반기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SK 하이닉스의 PER이 예. 퍼가 5 정도예요. SK 하이닉스가. 네. 근데 삼성전자는 14예요. 삼성전자 단순히 SK. PR만 놓고 보면 고평가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안 좋으니까. 연말까지 네. 실적을 예상치를 해도 그건 지금 고평가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단시간에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9만 원까지 가는데 단시간에 8만 원 금방 돌파하고 9만 원까지 가기는 아마 그때쯤 되면 또 팔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간중간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기준으로 보니까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그렇게 진짜 높지 저평가는 하이닉스입니다. 않게 좀 보입니다. 혹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말씀처럼 그냥 실제 성과 때문에 좀 발생한 일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대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래서 뭐 저평가됐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실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도체 관세 트럼프가 뭐 300% 최대 300% 한다는데 그 영향을 또 반도체 회사들 만약에 최대로 부른다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받을 수 있을 텐데 트럼프가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300%. 왜냐하면은 미국 자체가 가지고 오는 반도체 수입량이 워낙 크고 그랬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의 이 주도권들에 결국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내수에 어느 정도 물가 인상은 뭐 감내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자국이 받는 피해도 크기 때문에 계속 협상안으로 유예시키고 가는 정책 과거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반도체 보조금 대신에 확보하겠다는 지분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50년 동안 1조 원대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약속하고 주요 원전 시장도 내준 것으로 전해져서인데요. 정말 불공정한 계약인지 박종훈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체코 원전 작년에 굉장한 우리 쾌거로 알고 있는데 불공정 계약론에 갑자기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웨스팅하우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고리 1호기에 네. 원자로를 처음 공급했던 나라고 그 이후로 영광 1, 2까지 한 6기 정도를 우리한테 턴키로 공급한 나라예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를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원전 그 기술 자립하는데 이제 각종 설계 데이터 자료를 우리한테 이제 제공했던 나라죠. 기술자 기업이죠. 데이터와 자료. 예, 네. 예. 그래서 역대로 볼 때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 기술 자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불공정 논란, 뭐 독소 조항이 많다. 계약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이 많다 그러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이 지금 우리가 독소 조항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UAE의 바라카 사업, 바라카 원전, 네, 거기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를 드려야 돼요. 바라카 원전하고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때 제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는 또 똑같이 용역과 부품 구입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로얄티 이렇게 지급을 했고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이 하는데 똑같네요? 그때는 없던 게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게 늘어났어요? 그게 늘어난 거냐면 이제 유럽 시장을 우리가 차단당했잖아요. 유럽 시장을 내줬다. 네, 그때는 네, 그런 것까지는 없었거든.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핵연료도 우리가 공급 못한다. 핵 연료를 공급 못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원전에 공급하고 있는데 네. 그 같은 원자로를 나가는데 그걸 웨스팅하우스 연료를 써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원전 그 60년 운영하면서 준공후에 60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다 내준 거죠 웨스팅하우스한테. 웨스팅하우스 캐나다가 해결료. 연료비 받아갈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그런 네. 그리고요 또 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뭐 더 드린다기보다 이제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좀 사업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이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보시면은 이게 5.6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4기인데 용량이 크기 때문에 5.6기로 계산을 하고 체코 두코바니는 2기로 계산을 하면은 네. 1기가와트급으로 해서 네. 근데 이 두 개의 사업비가 이상하게 현재 가치로 하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바라카가 27조 원 4기에 예. 근데 지금 두코바니는 26조 원, 뭐 1, 2조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기당 사업비가 얼마냐면 바라카가 4.8조. 4.8조 한 기당. 그다음에 두코바니가 13조. 비용이 2배 이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1기당 사업비는 2개 늘었는데 네. 인플레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늦은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얼마나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로열티 등 보상을 하냐면은 지금 1기당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바라카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부품이나 용역을 사는 조건으로 0.4조 1기당 4천억. 예. 그다음에 두코바니 알려진 대로 9천억. 그렇게 9천억. 하니까 1기당은 늘었죠. 늘었네요. 예, 그쪽에 제공하는 그리고 1기당으로 계산하면은 기술료나 자문료 무슨 뭐 그 로열티급은 비슷해요. 로열티 기술료는 비슷한데 바라카는 한 3,2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한 기당. 근데 체코 두코바니는 0.24조 정도, 2,400억 나오죠. 좀 적네요, 오히려.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용량이 컸고 그걸 이제 용량이 컸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여러 가지 더 계속 말씀하시기 앞서서 이 부분 네. 물품이나 용품 구입이라든지 발주 단가라든지 이런 게 볼 때 조금 요번에 좀 많아졌다. 용품 구입이 이런 게 50년간 9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번에. 그게 좀 많아졌다 그런 거네요. 기당 많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당 사업비가 크잖아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예. 분모 사업비로 사업비로 나누면. 나누면은 바라카가 웨스팅하우스에 주던 보상이 15%. 15%인데. 사업비 1기당 사업비분에. 근데 두코바니는 8%예요. 8%. 예. 그러면 이게 거의 반으로 줄은 거예요. 예. 사업비당 웨스팅하우스의 보상이 반으로 줄은 거죠. 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는 어떤 누군가의 검토가 있어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불공정하다. 네. 계약이 독소 조항이 많다. 그래서 계약을 뭐 정치권에서는 네. 철회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게 사업비적으로는 그렇게 불공정해 보이지 않아요. 사업비적으로는 네, 불공정하지 않은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시장은 니네는 못 들어온다. 유럽 시장 못 들어가기로 니네 하는 거. APR 1400이나 APR 1000으로 니네 그러니까 한국형 웨스팅하우스의 한국형 버전 원전이라고 보면 돼요. APR 1400. 하고 APR 1000. 1000, 그거는 오케이. 미국의 시스템 80을 다 도입한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원천 기술 없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니네가 수출할 수가 있는 길은 없다고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P1000 미국 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난번 UAE 원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없었죠. 요번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그런 게 해결료도. 불공정하고 해결료도. 그러면 유럽 시장을 안 들어가기를 포기라는 게 불공정하다고 한 데 대해서 그 황주호 사장, 한손 사장은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쪽에 좀 더 치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유럽 시장을 안 들어가려고 했나요? 들어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지사도 세우고. 왜 우리 거기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이제 돌려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왜냐면 된다? 보세요. UAE 원전 이래로 우리가 유럽에 어디에 얼마나 많이 지원했냐면 터키, 핀란드, 이집트,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10개 내 사업에 우리가 트라이를 했었고 다 포기했어요. 시도했는데 포기했다. 네, 포기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 현지 사정도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뭐 걸어서 있는 것도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또 그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유로 해서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실패를 이렇게 10번이나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유럽을 이렇게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왜 트라이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
근데 수요가 중동, 아시아 쪽을 좀 치중한다는 게 그쪽에서 새로운 신규 발주가 좀 많이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조금 그것을 좀 어폐가 있는데 그래요? 중동 지역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원전을 건설할 때 미국하고 딜을 어떻게 했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은 우리도 핵무기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가 트럼프 쪽하고 일기 때 그쪽하고 원전 도입을 논의했는데 이런 무리한 그 핵 기술 달라고 핵무기 기술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원전 수출도 못한다 이러고 사우디하고 그 결렬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등 중동에 원전 들어가는 거는 거기도 전쟁 위험 지역이라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데 불리하고 사막 지역이고 그래서 입지 조건이 좋지를 않아요 중동 그리고 발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태양광도 많이 하거든. 네. 그 다음에 아시아는요. 예. 아시아 지역은 이 전력 품질이 기존 전력 품질이 워낙 나빠서 동남아시아는 원전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원전 이외의 원전들의 전력 발전소 전력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된 주파수를 공급하는 예. 발전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동남아시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그런 인프라적으로 입지가 불리하다.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지가 좋은 그리고 발주량이 많은 유럽을 하고 북미를 포기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리하게 된 게 아니죠. 네. 오히려. 지금 잠깐 북미도 웨스팅하우스 약속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수주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원전 수주를 할 것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미 때 네. 거기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업이 좀 웨스팅하우스가 오히려 손잡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래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오늘도 뉴스에 나왔더니면 그 한수원 사장이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뭐 어떤 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뭐 가시적인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예. 이제 논점은 뭐냐면은 거기에 미국에 들어가는 원전 노형이 어느 나라 거냐. 원전이. 미국에 지을 원전 노형이 어느 거냐. 예. 우리나라 APR 1400이냐. 예. 그러면 미국의 최신 원전은 AP 1000이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AP 1000을 질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한국은 약간은 거기에 서브가 되는 거죠. 그 조인트 벤처가 예. 제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엔터프레스라는 핵증기 공급 계통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부대 설비나 건설에 지원하는 거죠. 사업 관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브가 메이저가 아니죠. 우리가 메이저가 예.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원자로도 우리 게 아니고 예. 메이저도 아니고 물론 그 제작하는데 뭐 두산이 그거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 기기를 다 제작하잖아요. 기기를 다는 아니지만 제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설은 현대가 들어갈 수도 예, 있죠. 하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랑했던 독자 기술이라는 원전은 어디 간 거냐. 그런 독자 이제 기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체코의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독자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단독으로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입찰은 단독으로 들어간 거죠. 네. 네. 네, 단독으로 들어간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 1987년 이래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도입을 할 때 니네가 왜 국내 우리 한국에 건설하는 거는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예. 그런데 외국에 나갈 때는 나갈 때.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어떤 특정한 제한 조건을 니네들이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자기네들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게 그게 합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합의를 해가면서 해외 발주 수주를 하면은 됐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도 미리 그렇게 합의를 하고 체코에 들어갔으면 네. 이렇게 여러 논란이 안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는지 지금 이렇게 폭로되는 사실을 미리 공식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얘기가 됐으면은 예.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한테 이런 뭐 지적재산권 문제를 소송을 걸리는 이런 사안을 피하고 공동 수주를 했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사업상의 사업 방식에 대한 거는 굉장히 대부분 나라는요 예. 조인트로 들어가요. 조인트로. 여러 나라가 원천 안전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도 갖고 그렇게 있건 해야 간에 되는. 두 나라가 조인트로 그 예가 뭐냐면 중국도 지금 수출을 많이 했는데 중국 기술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적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예. 30여 개를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영국에 어떻게 중국가 갔냐는데
프랑스하고 같이 조인해서 들어갔죠. 프랑스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신 원전으로 저희 국산화시킨 후알롱도 지금 인가를 받았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이미 중국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조인트로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뭐 사업을 따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히타치라든가 GE,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도시바 이것들도 이 두 국가가 조인트로 해서 유럽 사업에 입찰을 했었거든요. 물론 네. 따진 않았는데 그런 사례로 볼 때는 우리도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도 좀 그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단독으로 그런 조인트가 합작법이 아니라 단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100% 우리 기술이 아닌데도 우리 기술인 것처럼 좀 과장된 홍보를 좀 했다. 이렇게 봐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속사정이 뭐냐면 2012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UAE에 수주하면서 핵심 기기에 우리가 기술 자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그때 알아가지고 그거 국산화를 해라. 해가지고 돈을 주었는데 큰 돈은 아닌데 그걸 17년에 국산화했다고 우리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국산화했다고? 그러니까 국산화했다는 건 우리 독자 기술이라는 얘기고 원천 기술 확보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번에 기술료를 주기로 합의한 걸 보면 원천 기술을 확보하거나 국산화했다는 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프로세스가 우리가 UAE 사업 이래로 체코까지 이 깜깜이로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지 웨스팅가스가 특히 우리 인정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체코도 또 단독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또 터진 거 아닙니까? 폴란드에서 이미 터졌어요. 재작년인가 폴란드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폴란드 사업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업을 우리가 이미 포기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요구에 의해서. 근데 이번에 계약 조항에 박혔기 때문에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지금 아까 열 몇 개를 이미 포기했잖아요. 네. 그 이미 계속 포기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유럽 시장에서 니는 못 들어온다 하고 지금 10년 동안, 15년 동안 벌어진 일을 보면은 이게 지금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APR 1400, 또 APR 1000의 원천 기술 우리가 확보하지 않는 한 우리가 또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에 계속 이런 기술료 주고 물품 용역을 다 구매를 해야만 되는 거네요.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그건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원천 기술은 그 원천 기술 우리가 그 삼성이 퀄컴에 계속 주잖아요. 우리 퀄컴에도 계속 매년 10조 이상 주잖아요. 그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근데 때문에. 그거를 뭐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이 원전도 우리도 기술주 주면 되는데 아니라고 그랬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로얄티 안 줘도 된다고 그랬거든. 문제가 아니었는데 좀 솔직하게 공개를 했더라면 맞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천 기술은 영원히 활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천이라는 거는 시작부터 다 만들어가는 서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확보할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독자 기술이 없는데 마치 우리 100% 독자 기술인 것처럼 조금 알려진 거. 그렇지. 이걸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될 수도 수도 있다. 있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반도체법에 지분 교환 조건이 없는데 그렇다고 지분 뺏기는 게 두려워 투자를 포기할 수도 없죠. 최대 300% 반도체 관세가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미국의 욕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25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웃으면서 투자 계획을 밝히겠죠. 속내는 쓰라릴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